안녕하세요. 마음우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들 사는 얘기들 중에서 주택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갑자기 주택 구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갑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이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최고 큰 문제는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그 어렵다는 취업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나서 성공을 해도 학자금 대출 갚고 나서 혼자 원룸 살면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집을 사서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턱턱 막히는 겁니다. 제가 아니어도 이미 너무 많은 언론에서 매체에서 집 때문에 결혼 안 한다. 내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아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높아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한다. 내 자식한테는 가난을 주기도 싫다. 월급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바로 필요한 것이 거주할 곳이죠. 매매하지 못하면 대부분 월세, 전세를 살게 됩니다. 또 이자 갚아 나가면서 사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집은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못 산다.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여러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 선택을 하실 때 오늘 제가 하는 말씀 그 하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보탬이 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가 조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좀 얘기가 길더라도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방송 준비했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눈을 뜨면 일하러 나가고 월급을 받습니다. 20대에 일찍부터 일을 하든 늦가기로 취업해서 일을 하든 말이죠. 힘들어서 저도 관두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퇴사하지 말라는 신의 계시인지 때마침 딱 필요한 만큼의 회사에서 뭐 떡값, 상여금이라던가 혹은 성과금이나 명절비 이런 것을 받고 그래서 이때 좀 잠시 퇴직선은 가슴에 다시 묻어두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반복이 저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죠. 이거 가능하긴 한 겁니까?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대출을 많이 낀 집도 저도 어딘가에 마련은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부터 일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매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는 바닷가 옆에 집을 사서 편안하게 놀면서 사는 꿈이에요. 제가 바라는 꿈이죠. 비단 저것뿐만은 아니에요. 로또 1등 당첨이라던가 뭐 출근을 안 해도 되는 일, 바닷가 옆 집을 사서 저녁 때 매일 소주 한 잔을 하는 그런 여유, 부모님께 용돈을 매달 드리기, 포르쉐 911 차 갖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회사에서 옆자리 20대 초반 계약직 친구가 계약이 만료라서 내일까지 일한다고 인사하면서 캔커피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나도 졸업을 하기 전에 알바는 닥치는 대로 단기든 장기든 다 했었고 인턴, 계약, 촉탁직 미친 듯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의 자리인 건데 미안하게도 저는 배부른 소리지만 저 친구와 나는 하등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제가 왜 이렇게 돈돈돈 거리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좋은 부모님 만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회사 착하고 성실하게 배운 대로 모조리 개근하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놈의 자본주의 세상이란 녀석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왕은 지금 현재는 정부이고 예전에 귀족은 지금 기업들이고 예전에 평민과 노예는 지금 현재 노동자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엔 왕이 귀족들한테 토지를 나눠줬어요. 귀족은 그 토지를 직접 일한 게 아니라 평민이나 노예한테 일을 시켜서 이득을 취했고
평민과 노예는 귀족이 나눠준 밥과 숙소에서 간간히 숙식만 해결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시대에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사업할 혜택을 주고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밥과 숙소 말고 돈으로 그것을 대신했고 평민과 노예는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겉모습만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한 평범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한두 달 일만 안 해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타격이 오죠. 단지 계급사회에서 시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원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저 벽을 저희가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그리고 나는 부자들과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지금 집이 없을까요? 돈은 쓰레기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심지어 큰 돈은 아니지만 주식도 했고 코인도 했고 돈도 벌어봤고 자기 개발도 틈날 때마다 하는데 일단 차이점이 여러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요. 저는 돈이 되는 순간 팔았고 금도 팔아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이 없어요. 팔아서 현금이 생겼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자산을 소유하고 끝까지 버텨야 하는데 중간에 낼름 내다 팔고 약간의 이득만 보고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는 거죠. 부자와 저의 다른 점은 결국엔 이것을 소유했냐 아니냐 이 한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첫 번째는 소유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귀족들이 토지를 소유를 했고 그걸 팔지 않았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불렸죠. 지금은 부자들은 돈이 얼마 있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대신에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말합니다. 저도 그래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오래도록 내 이름 석자를 새겨야 하는 거죠. 경제적 자유는 이 생각을 뇌 속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삭감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안전하면서도 끝끝내 소유를 지속하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더 벌어서 사거나 언젠간 나도 살 수 있겠지라는 답을 한다면 안타깝게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미 수많은 부자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무엇인가 소유를 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애시당초 출발점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진리로 돌아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관해서요. 부동산을 왜 사야 하는지, 특히 아파트 왜 사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돈이 무엇일까요? 지금 최근에 현찰을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이 없죠. 삼성페이나 이제 도입된 애플페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너무나 편리한 세상입니다. 현찰이 아니긴 하지만 해당 결제 수단의 돈은 화폐의 역할을 100% 똑같이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돈이죠. 보이는 돈인 현찰이 활용되기 전에는 전 세계는 금을 화폐 대신 사용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경제 공부의 기초인 부분이니 한번 꼭 들어보세요. 화폐의 시작은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이 사람들의 금과 금화를 다루면서 시작되었어요. 자본주의의 대변환이 일어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이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금 대신 금 보관증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금을 맡겨둔 사람들이 금 세공업자들에게 금이나 금화를 한 번에 찾아오거나 동시에 몰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공업자들이 머리를 굴린 거죠. 아, 나한테 맡겨둔 금화나 금을 한 번에 찾아가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금을 다른 사람한테 몰래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서 장사를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상하죠? 금을 만약 10개를 제가 금세공업자에게 맡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금세공업자는 금 1개를 자기들 것도 아닌데 남에게 빌려주고 빌려간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마치 은행들이 사람들이 예적금 가입하면 자기들 돈인 마냥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런 행위가 금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애당초 자기네 소유물이 아닌데 소유가 아닌 걸로 갖다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작은 작았지만 장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있지도 않은 금을 있는 것처럼 10배가 넘는 보관증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금세공업자들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알게 돼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맡겨둔 금을 찾으러 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뱅크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최근에 금융당국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은행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해서 뱅크런이라고 하죠. 예전에 영국 금세공업자들한테 달려가던 모습에서 유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들이 난리가 난 거죠. 특히 영국 정부. 이렇게 사기에 준하는 일들을 금세공업자들이 벌이니까 이제 부랴부랴 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급준비율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고 전 세계 은행들이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제도를 영국 정부가 시작한 거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가 다 사용하게 된 겁니다.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단어예요.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요.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율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7%예요.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은 법정 지준금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보유를 하고 있긴 해요. 이거를 초과 지준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우산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중에 최소 700만 원, 7%죠. 700만 원은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이라던가 결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는 꼭 은행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 등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이유가 예금자에게 언제든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인데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죠. 제가 만약에 갑자기 이 돈을 찾으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내 돈 1억 원이 다 있는 게 아니라 700만 원만 있는 겁니다. 왜냐? 나머지 9,300만 원은 은행이 다른 곳에 빌려준 거예요, 제 돈을. 지금 은행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런이 발생하면 보통 시중은행은 망하죠. 금융위기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광경이고 우리나라도 IMF 사태와 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때 목격을 많이 했어요. 현재는 보이지 않는 돈은 우리들의 앱 화면이라던가 또는 컴퓨터 화면에 입력된 숫자로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증거금 10% 제도를 통해서 100원이 원금이라면 100원의 10%인 10원은 금고에 두고 90%는 장사를 하고 있으며 90%의 10%인 9원은 남겨두고 또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90원, 81원, 72원, 65원 쭉쭉 다 합쳐보면요. 100원을 예치를 해놨는데 이게 최대 1000원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분명히 100원이 원금인데 최대 1000원의 효과를 보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1000원이 새롭게 돈이 마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행이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즉 100원이 1000원이 이렇게 불어나는 효과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거죠. 자본주의. 이 금세공업자들에 의해서 현찰이라는 것이 생겼고 은행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 즉 대출이 있어야 은행이 돈을 버는 거고 대출이 있어야 새로운 돈이 생기는 사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돈이 시장이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면서 그 결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우리는 돈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짧게 10분도 안 걸렸어요. 이것에 대해 이해를 했고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알았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시중에 돈을 걷어들여서 돈의 급증을 속도만 줄이고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전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했던 생각들, 공부 열심히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저축 많이 하고 대출 절대 받지 말고 분수대로 살면서 회사에서 버티자는 그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는데요. 돈에 대해서는 정작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제 사회 시스템이 예전 노예였던 시기와 다르지 않죠.
교묘하게 계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스템이 이러니까 나는 발버둥 쳐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지금 집값이 높으니까 집을 나는 살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대출은 돈이 탄생하는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운 대로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이 모든 총 돈의 수량을 총통화량이라고 합니다. 이 총통화량은 줄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자, 집을 사야 하는 이유라면서 왜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집을 살까 말까 하는 결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집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뜸 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 주장에 불과한 거죠. 돈은 지금도 계속 무한대로 증가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금이 3,070조가 넘는 돈이 시중에 있어요. 과거에는 이것보다 작았지만 꾸준하게 계속 늘어났습니다. 즉 물가도 계속 상승을 했던 거죠. 예전에 짜장면 값을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릴 적엔 한 그릇에 1,500원,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어른이신 분들은 가격이 더 낮았던 때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뒤엔 짜장면이 얼마일까요, 도대체? 아마 몇 배는 더 비싸졌을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계급사회는 계급으로 부를 컨트롤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증가 속도로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모아도 돈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월급으론 어림없다는 말씀입니다. 점점 부자 되는 길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 어불성설입니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를 잡지를 못합니다. 짜장면 값의 그 인상 속도를 우리 월급이 따라잡지 못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년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연봉이 진짜 10억, 20억씩 되는 분들은 따라잡을 수야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내가 며칠만 쉬면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번다는 거는 내가 버는 속도보다 돈이 빠르게 불어난다는 점을 우리는 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귀족들이 땅을 소유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즉 자산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겁니다. 또 이런 말 했다고 해서 저는 자동차를 소유했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자신이 소유를 하더라도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사자마자 다음날 팔면 벌써 감가상각 시작됐죠. 중고차가 됐다는 얘기죠.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지만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려면 꼭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문화생활, 옷, 배달음식 이런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이나 주택, 금, 상가, 원자재 등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소유하자는 것이죠.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올라가기도 하는 것.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소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반대로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커피를 사 먹지만 그 회사 주식은 사지 않죠. 부자들은 반대입니다. 커피는 안 먹어도 그 회사의 주식은 삽니다. 그래, 근데 하필 부동산 집을 사는 거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은 우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거주할 곳은 있어야 하죠. 월세나 전세로 살아도 된다면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유를 하려면 앞서 말한 자산들 중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 말고 하락도 하지만 상승도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없어도 사람은 살 수가 있고 차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은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니면 나가야 되는 거고
심지어 돈이 있어도 살고 싶은 곳에 매물이 없으면 거주를 할 수가 없죠. 어차피 평생 이사 다닐 것이 아니라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집은 필요합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집 하나 샀다고 부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유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경제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집을 그만큼 사기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집을 사면 내 모든 것이 많이 바뀝니다. 돈이 많다면 당장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살거나 팔면 됩니다. 선택권의 폭이 일단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집을 가진 사람들과 공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한 대로 정부는 옛날의 왕이에요. 왕은 그 귀족들에게 세수를 거뒀죠. 잠깐 주식을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주주가 있고 어떤 의결을 하려면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배당을 하죠. 자, 집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죠. 물론 집이 없어도 각 세금 항목에 따라 전 국민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걷어야 국가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세가 약 280조 원입니다. 지방세가 대략 우리나라는 90조 정도인데 이 중 국세의 11%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지방세에는 전체 예산의 40%인 취득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핵심은 집값이 내려가면 위 열거한 세금들이 전부 줄어든다는 거죠. 정부는 절대로 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 집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업과 건설 관련 종사자와 회사들, GDP의 13% 정도를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약 210만 명이 관련된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설은 당연하고 서비스업, 식당 등 자영업, 주점 등 그 경기가 다 위축이 되는 거죠. 정부는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75%가 넘는 사람들이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왔어요. 돈의 총량과 물가의 흐름으로 오름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값으로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도 집을 소유한 자들에게 걷는 세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라는 그 회사의 매출과 같은 말이에요. 회사와 매출이 중요하죠. 정부도 세수가 중요합니다. 이 세수가 줄면 인기도 사라지고 권력도 놓게 되겠죠. 언론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를 모르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냥 인터넷 댓글에 집값은 폭락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를 하면 안 된다, 집 산 사람들은 투기꾼이다, 영끌, 고소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집을 사고 싶거나 살까 말까 하고 계시잖아요. 대출 규제 완화 뉴스를 보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가 진짜 다 죽었나 보다, 더 떨어지겠네, 정부가 똥줄이 타네, 규제 완화를 하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집을 봐볼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 되는 법은 돈의 시스템을 알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현실이 저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안 사도 됩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집값 떨어지길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물가는 절대 내려갈 일 없고 정부는 절대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구도 소멸되고 있고 1인 가구들 증가로 수요가 줄 것이고 여러 반대 이유들이 있지만 인구가 줄어도 핵심 입지는 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장을 다니고 지속적으로 관심 지역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자,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이 집을 사려면 그럼 뭐부터 하면 될까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집을 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려고 하면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 건데?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사는 거 아닌가? 청약을 해야 되나? 나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아니,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집을 사? 그래, 알겠어. 부자가 되려면 소유를 해야 되고 계속 돈이 불어나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를 거니까 그래, 나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를 안 가지면 안 되니까 집을 사야 되겠어. 그럼 뭐부터 하면 되는 건데? 궁금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